정세균 국회의장의 표결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188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표가 2표, 최종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최종 통과가 된 것으로 이제 확정 결론이 났는데요. 최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담을 이행하는 중이었는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인준은 통과됐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이 두 분이 외유를 나갔기 때문에 118석입니다. 민주당이. 네. 그런데 이게 164석이니까 이거는 이제 나머지 46석이 어딘가로부터 온 건데 네. 정의당이 6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40석 정도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쪽에서 온 건데 국민의당 쪽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 야권과 다른 야권과의 관계는 일단 이번에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도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허성우 국가 디자인 연구소 이사장도 나와 계신데요. 허 이사장님, 네. 사실 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 끝까지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이제 반대표를 이제 던진 셈인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일단 좀 모양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첫 그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그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일단 그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협치의 첫 단추를 이렇게 지금 야당이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국정 공백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염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국민의당은 뭐 어차피 당론에서 찬성으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 정의당은 뭐 당연히 당론이 되는 거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투표로 일단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일단 찬반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낙연 총리 내정자 오늘 인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늘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그 전문성이라든가 국정수행 능력, 뭐 그 도덕성 이렇게 따지는데 가장 도덕성을 절대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대 원칙은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도덕성이 훼손이 돼버리면요. 국정을 장악하는데 힘들어집니다. 부처의 힘을 장악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이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사실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부처 장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대통령 중임자에서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부처에서 사실 부처 직원들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어떤 협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좀 여당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낙연 총리의 최대 과제가 이제 도덕성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우선 과제가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1번 어떤 인스타 지명했는 것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부 다 어떤 이번이 협치의 첫 무대, 첫 단추 내지는 시험대라고 했는데 사실 어쨌든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회의에 참석은 했다가 이제 퇴장을 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보이콧은 안 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어떤 여지는 뒀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어떤 첫 단추가 약간 삐그러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국정 공백 상태가 상당히 긴 상태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포용과 협치의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이 사실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총리는 1번으로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남아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특히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도 좀 더 귀 기울여 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총리가 과연 부처를 장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에 큰 훼손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면 국민들께서 가장 좋았을 텐데 특히 부인 위장전입 건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가 인정하고 인정했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 정도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질 만큼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이낙연 총리는 일단 일단락이 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실 이제 각종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여당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최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에 제기됐던 건 딸의 이중 국적 문제인데 그 딸의 이중 국적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된 건데 본인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공익에 봉사하시는 걸 원해서 일단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은 일단 사그러들었고요. 위장 전입 건도 네. 중간에 이제 그 자녀 고등학교 가는 큰딸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위장 전입했다 이렇게 고백을 애초에 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도 이 후보자는 외국에 있고 남편이 한국에 있으면서 친척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언론에 내가 착각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과 관련된 딸과 강경화 내정자의 그 아래 부하 직원이 사업을 같이 했다는 점도 저는 그 액수나 이런 거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를 정부에 좀 그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고 그 국민의 판단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우리 최 의원님께서 이게 뭐 사람이 털어서 뭐 문제 안 나느냐 이런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것이 왜 굳이 고위공직자한테 그 말씀이 그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탄핵으로 인해서 새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각부 총리 포함한 각부 장관들은요 국민이 사실 임명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그 국민이 임명하는 고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고용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고용하는데 그냥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전 정권에서 잣대하고 도덕성이 지금 그 정부에서 잣대하고 도덕성이 왜 달라집니까? 그리고 그건 그렇지 답변을 않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근데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강경화 지금 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런 같은 경우도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불거져 나오면은 현 정부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찾아보면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국정 공백을 원한다면은 이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물론 지명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사실 발목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명자보다는 지명당한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예, 저는요 국민이 임명하는 거라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임명해야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얘기한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다 아신 이후에도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72%의 국민들이 이게 임명해도 무방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 부인의 위장 전입 당사자가 아닌 부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을 국민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진솔한 태도와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가진 경륜과 인품이 지금 이 시기에 국정을 맡길만 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셨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 사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김상조 후보자 역시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문제, 또 뭐 소득과 지출이 좀 뭔가 좀 불투명한 것 아니냐 여러 지금 신문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윤리성. 왜냐하면은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잣대를 대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거의 뭐 사법부의 법관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도의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김상조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재벌 저격수라고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야권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자로서 이름을 날려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995년, 99년 또 그리고 2004년 그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또 다운 계약서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다운 계약서 문제되는 그 시점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참여연대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 시점과 네.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어떤 말씀과 어떤 뭐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사모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족이 보인 그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사실상 상당 부분 일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과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납득할 싶습니다.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건에 대해서는 그 99년에 있었던 것은 이제 부인이 교사였는데 지방의 발령을 받게 되니까 그 아이 교육 문제를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친척 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는데 위장 전입한 곳이 구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 투기성 위장 전입과 좋은 학군 가려고 한 게 아니다. 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의 위장 전입은 이거는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갈 때 주소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편물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문제는요. 2006년에 실거래가 고시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다운 계약서 쓰는 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매해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 실거래가의 몇 프로를 해라. 그럼 법무사에서 일괄적으로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 2006년 이전의 다운 계약서는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될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도상의 미비점이었다. 또 있었다. 예, 있어서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거다. 이런 논란들이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걸러지고 또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지켜보는 그 과정이 있을 테고요. 사실 오늘 국민들의 관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실 이제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뇌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잠시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취재진들도 분변했는데요. 정유라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나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송환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받기 변호사 때문에.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뉴스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국민들에게 그거는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근데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말 없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잠시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유라 씨의 모습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녹화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다소 위축된 듯한 모습이지만 할 말은 차분하게 전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허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민들 많은 관심 또 지켜봤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셨는지요? 덴마크 도피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45일 5일 만에. 체류 등에 네. 그다음에 150일 독방에 있었거든요. 구치소 독방에. 그 150일 동안 구치소 독방에 있었던 사람 치고는 사실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본인하고 전혀 자기가 불리한 것은 그냥 전혀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근데 오늘 확실한 거는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입으로 일단 하나 활짝 밝혀진 것은 뭐냐면은 본인은 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까도 무슨 까도 몰랐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최순실 씨가 결국은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하실 몸통이다. 확실하게. 그건 확실히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어쨌든 인터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참 그 엄마가 자식의 네. 볼모가 됐구나. 결국은 자식이 원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다 들어주는 그 엄마, 바보 같은 엄마가 아니느냐.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심정입니다. 사실 이제 정유라 씨의 귀국을 통해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과연 이제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의혹, 과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데 정유라 씨는 삼성 승마 지원 나는 단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특혜 사실 아는 바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기본적으로 그 영장 기재 사실은 이화여대 특혜 입학 그리고 학사 특혜를 관련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게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내가 했다기보다는 엄마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얘기할 때는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 반면에 아기에 대한 얘기라든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상당 부분 울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보면은 돌이켜보면 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모르겠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6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1명이라고 알았다. 이렇게 정도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그 12월 달에 올보로 지방법원에서 신문 받는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그 중앙지검 그 특수일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거의 지난번에 했던 것과 동일한 어떤 수준의 얘기를 할 한마디로 모든 것은 엄마가 했는 것이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형사 일부 특수 일부에서 준비를 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지 이제부터 아시다시피 그 체포 영장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덴마크 구금 당시에도 법률적 조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구금되기 이전에 아시다시피 한국과 어떤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변호인과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안에 대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왔을 때도 검찰에 나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갈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의 틀을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제 정유라 씨의 이야기 중에 하나 또 관심 끌었던 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는 난 아는 바가 없다. 잘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한 것은 저는 큰 틀의 그 방향을 정하고 그 틀에 어긋나지 않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엔 사실도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바로 그 대목,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엄마의 일을 나는 모른다는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사건은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른 곳에서 그 정유라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에 따르면 정유라가 평소에 엄마하고 아빠가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나한텐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런 그 호소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모를 수 있으나 뭐 박근혜 대통령과 그 두 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잘 모른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저는 뭐 변호사나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에 불리하지 않은 그다음에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얘기들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이제 그 중단한 부분이 있어요. 멈칫하는 부분은 내가 너무 나갔나? 그래서 다시 걷어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더랬습니까, 허 이사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어디다가 좀 관심을 가졌냐면은 사실 그 최순실 씨 재산 은닉 해외 도피 독일 사실 독일 가서 이 KB 하나은행에 대출 받아서 독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기자들이 질문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 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모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출 이 특혜 받아서 이 과정들이 좀 뭔가 좀 이번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또 본인 입에서 저도 사실 오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바로 구치소로 갈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이렇게 그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중에서 하여튼 이 독일 부동산 취득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감춰져 있었고 얘기가 잘 안 밝혀지니까 앞으로 이 재산 은닉 이 사건 최순실의 재산 은닉 사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독일 부동산 또 생활 자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까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혐의를 받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대 입학과 관련되는 업무방해지만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 더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말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독일에 있는 그 독일로 또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본인 명의로 지금 한 4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그 주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른바 외국환 관리법 및 그 범죄 수익 은닉죄 이 부분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기자들이 체류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이미 모르겠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벌써 법률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검찰 조사가 상당 부분 난항을 겪을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그 다른 곳이 아니고 지금 조사를 받는 곳이 일반 형사부가 아닌 중앙지검 특수 일부 이원석 그 부장검사입니다. 이원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벌 수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그래서 이른바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 법률가들끼리 농담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가면은 웃으면서 탈탈 틀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떤 수사 기법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원석 부장 그 검사 앞에서 이 젊은 이제 20대 초반인 이분이 그 정유라 씨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을 들이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1, 20분 동안 좀 한숨 돌릴 시간을 주고 지금 그 48시간 네. 바로 조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에 의해서 영장으로 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쯤이면 조사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준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정유라 씨의 이제 신병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엄마 모친이 지금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 그 관행이 어떠냐 하면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구속하지 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박영재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영재 의원 같은 네네. 경우에도 부인이 그 박채윤 씨가 구속되고 남편은 구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그 불문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 정유라 씨를 조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그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죄를 그 인정을 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이화여대 입시 비리가 같은데 그 부분에서 쿨하게 인정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렇습니다.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또 하나의 관심은 과연 최순실 씨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사실 궁금한데요. 그동안 최순실 씨 굉장히 정유라에 대해 애착을 보이고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씩씩하게 막 하다가 그 약해지는 지점들이 정유라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라의 그 구속 여부 그리고 정유라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손자가 되겠죠. 예, 이제 손자죠. 최순실 씨의 그런 그 아들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최순실 씨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약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혐의를 인정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이제 정유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48시간 동안 검찰이 정유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진술을 받아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체류비를 어떻게 했느냐, 조달을 했느냐. 예, 그리고 제3의 조력자 누구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좀 더 이제 그 진술을 받아낸다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은닉 비자금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풀릴 수도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도 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좀 밝힌 상태인데 허 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연결이 좀 되는 고리가 될까요? 이게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마지막 카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즐이 사실 맞춰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정농단을 재수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사법부에 맡게 된다. 또 정유라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을 계속 이게 뭐 언론에서 또 부풀리고 또 다시 이것을 또 어떤 정치적 업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믿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칫하면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이 또 이 회자가 돼가고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제 물타기가 돼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국정 동력에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사법부에다 맡기고 일단 그 새로운 차원으로서 봐야 되지. 이것을 다시 박근혜 정부를 다시 단죄를 해서 이걸 새로 물론 잘못된 부분은 해야 되겠죠. 뭐 우묘 수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화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국회 정보위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이제 속보 저희들이 전해드리고요. 최 변호사님,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앞으로 남은 수사 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윤석열 그 부장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그 법원장 검찰청장으로 예. 이제 임명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중앙지검의 가장 큰 현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 그것에 관한 재수사에 관한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청와대로서는 이 그 정유라 씨를 그 연결 고리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실 비췄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당을 비롯해서 지금 구여권, 지금 야권은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 전략적으로 그 이끌어가기보다는 지금 허 이사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특수일부에서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어떤 그 검찰의 대표적인 검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에서의 어떤 수사하는 것, 그 부분을 그 믿고 지켜보는 것이 어떤 수사에 오더를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그 결과에 국민들의 신뢰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는 돌이켜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도 이게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이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두 피해자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꾸 이걸 정치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피해자도 부정하는 검찰 수사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또 거꾸로 이게 제대로 수사된 거야?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정유라가 들어옴으로써 다시 꼼꼼하게 수사를 이제 해나가는 것 이거야말로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국정농단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도 저는 그런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청와대가 뭐 수사를 지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차원도 수사 지시 아닙니다. 차원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조국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앞으로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정치검찰에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이 아니고 오히려 특검이었죠. 근데 이제는 지금 검찰에 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맡기는 그와 같은 어떤 검찰 자체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금 그 최순실 국정농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벌써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특검 다 수사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사실 직권으로 지휘해서 이게 더 이상 더 이 사건이 조사를 해봤는데도 더 특검이라든가 중앙지검 이상의 어떤 사건이 안 나왔을 경우는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오해시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사실 청와대가 다시 한번 고의로 사실을 누락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상당히 지금 사안이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